우리가 공적 자금이라든가 혹은 그 외부의 지원 이런 것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금융과 기업, 공공, 노동 이것을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체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기를 바로 세우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임시로 현재 약간 주가가 좋아졌다든가 혹은 경기가 조금 나은 면이 생겨났다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결코 낙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는 이 민간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기업들, 금융 철저히 구조조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돈 버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돈 벌이지 못한 기업은 도태하고 이렇게 해서 노사도 협력해서 기업이 먼저 살고 거기서 기업가와 노동자가 다 같이 혜택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할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경기 회복의 길입니다. 그렇게 체질을 강화시켜 놓으면 세계 경제가 좀 나쁘더라도 얼마든지 경쟁에서 이겨가면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김 교수 말씀한 것과 저와 결론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그 임시 처방 가지고 일시적인 약효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도로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하겠다. 그것을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4대 개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금년 2월까지 4대 개혁의 테두리는 마쳤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대 개혁의 테두리를 마무리하셨다는 그 말씀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자랑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이 얘기를 하면 자랑같이 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 교수도 잘 아신 대로 IMF에서 한국의 4대 개혁을 몇 점을 주겠냐 그러니까 외환 위기를 겪은 나라 중에서 한국을 90점 주겠다 그랬습니다. 엊그저께 IBRD 세계은행 총재가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우리의 그 4대 개혁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PG IBCA 같은 세계 3대 신용조사기관도 상당히 좋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멋대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같이 이 4대 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4대 개혁을 경제를 바로잡는 토대를 세웠다 이것입니다. 가장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잘 아신 대로 우리는 금융기관들을 경쟁력 없는 금융기관을 퇴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서 부실대출 이 말하자면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전부 이것은 정리해서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들이 클린뱅크 아주 깨끗한 은행이 됐습니다. 투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기관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서로 합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정부가 강력하니 구조조정을 해서 이 기업들이 결합 재무제표 같은 거 혹은 소액주주 권리, 사회이사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상호 지급 보증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 내에서 하나가 망하면 전부 같이 망하는 연쇄도산을 막았습니다. 또 내부자 거래에서 특혜를 준 것도 막았습니다. 기업의 오너나 중역들이 민사 형사 책임을 다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과거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공 분야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많은 인원 정리를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전의 발전 분야를 분리해서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민영화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전매청도 민영화할 것이고 철도청도 민영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중공업도 매각했고 또 한국통신도 매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과거보다는 노사관계가 많이 호전돼서 이렇게 해서 직장들이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직장이 대단히 많아지고 문제가 있는 직장은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4대 개혁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국제적 평가에 있어서 이 노동 분야는 아직도 미흡하다 하는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어려운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자꾸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4대 개혁은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사실 외국에서 좋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또 염려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긍정적인 측면입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염려했던 부정적 측면들이 또 동시에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 부분에 있어서 소위 관치 금융 때문에 금융기관이 이렇게 어렵게 됐다 하는 반성을 우리가 했는데 지금 현재 정책 당국에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수익성과 함께 공익성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정책금융에 대해서 협조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금융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협조할 경우에 그것은 면책해 준다 하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염려되는 사항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업의 경우에 현재 지난해 9월 말 현재 어떤 분석에 의하면은 우리 기업들 중에 26.7%가 영업이익으로 금융 비용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26.7%의 기업은 전체 기업 부채 790조 정도로 추산되는 기업 부채의 약 350조 정도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언제 위기에 처할지 모르는 그런 폭탄과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측면을 보면은 금융개혁의 핵심이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 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지만은 26.7%가 아직도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면은 기업 구조조정이 과연 제대로 된 거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충분히 좀 말씀을 더해 주시면은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금융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과거와 같이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 여기 대출해라 저기는 대출하지 말아라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중소기업 이런 그 특별히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대출을 꺼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자기의 정당한 평가해 가지고 그런 중소기업이나 그런 그 서민금융 이런 대출을 해서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길 때는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걸 참작해서 책임을 크게 묻지 않겠다 하는 것이지 무슨 정부의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대출해 준 것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금융기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 신용평가해서
이 대출을 해가지고 희망이 있는 기업만 대출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도태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과거 타성에 의해서 이 담보물 부동산 담보를 잡고 대출하지 신용 대출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주 후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또 그런 분야에 노력하다가 조금 문제점이 생기면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지금 상당 부분이 정부가 결국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대주주로 되어 있지만 정부가 금융기관의 장을 정부가 과거와 같이 지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선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자율성이 크게 보장되고 있고 앞으로 더 한층 완벽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올바른 금융 기능을 하도록 감독기관이 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감독합니다. 그것은 간섭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구조조정이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20여 %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가망성이 없고 회생 가망이 없고 돈벌이를 못한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채권을 회수할 것이고 안 되면 이것을 맞으면 법정 관리에 한다든가 기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부실 기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그것을 과거와 같이 정치 권력이 봐준다든가 또 적당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채권자인 은행이 계속적으로 그 기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희망이 있으면 돕고 그러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는 그러한 신진대사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정부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계획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갈 길이 바쁘신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그 질문 내용을 압축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말씀해 주실까요? 질문해 주실까요? 네. 예, 저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그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그 기준이 엄격해서 그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제로 한 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 아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지방으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연락도 안 되고 서로 이제 접촉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 할머니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선정을 되지 못하는 바로 그 아들이 부양 의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예를 볼 때 그 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허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초생활보장법을 작년 10월부터 실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노원구에 가서 이제 실태를 듣고 그랬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가지 실정을 이해한 거 보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쪽방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이 노숙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주민등록증도 없어가지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여도 있습니다. 지금 약 151만이 작년에 시작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4인 가족에 93만 원, 아마 금년에는 96만 원으로 됐을 것입니다.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세계에 별로 예가 많지 않는 특별한 그 사회 안전망 조치입니다. 이 외에도 잘 아신 대로 우리나라에는 이 고용보험이 있고 산재보험이 있고 그리고 의료보험이 있고 국민연금이 재작년부터 시작돼서 있습니다. 약 60만의 노령자들이 지금 국민연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있는데 특별히 이 기초생활보장을 한 것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도 이 굶주리거나 혹은 자식 교육 못 시키거나 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사 여러분들이 실정을 보고해 주면 그런 그 부당하게 혹은 또 이 잘못돼 가지고 누락된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고자 한 것은 이 사회복지사 여러분께서 정말 별로 많지도 않는 봉급을 받으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외계층에 있는 여러분들에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사회복지의 문제라 역시 전문가이신 김영면 교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죠.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있는 김연명입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법률이 대통령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제정된 것에 대해서 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그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것은 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예산이 한 2조 8천억 대입니다. 2조 8천억 되는데 문제는 이 심장에서 피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쭉 인체 모든 부분에 공급돼야지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듯이 그 예산이 그 어려운 분들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가장 잘 적절히 활용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기초법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는 그 행정 인프라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법 2조 8천억을 다루는데 그 담당하는 과장 1명, 사무관 4명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걸 제대로 체크할 만한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잘 또 협조가 안 돼 있고요.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대통령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창하신 이론 중에 그 생산적 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라는 것은 사회복지 혜택을 그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일할 사람은 일을 통해서 복지 혜택을 받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주창을 하신 건데 그 생산적 복지의 핵심이 바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자활사업입니다. 이 자활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기초법의 장래도 굉장히 좌우가 될 텐데 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 자활사업이 굉장히 좀 명목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자활 사업을 하려면은 그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건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고요. 자, 김영면 교수께서 예. 질문을 좀 짧게 해주셔야 여기 지금 국민 패널들도 다 그렇습니까? 질문을 준비하고 예, 계신데 시간은 제한돼 있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뭐 보고를 좀 받으실 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초법 문제에 관해서는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좀 보완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행정 인프라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그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했는데 그 적은 인원 가지고 이 문제를 제대로 하는데 역부족인 면이 있어서 이건 시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활 사업에 대한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거리 만들어 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정부는 또 이 생산적 복지는
단순히 일거리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양질의 노동력을 갖는 예를 들면 정보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화 분야에 있어서의 콘텐츠라든가 이런 등등 그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사람으로 재교육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소득을 얻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그런 점을 참고로 하면서 이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분들 또 저소득층 분들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더 많은 소득을 얻는 그러한 노동력으로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실업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지금 대통령께 직접 질문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실직자가 한 분 나와 계신데요. 아마도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방청석의 김은성 아나운서. 네,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은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아테네 광장에 모였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시간인데요. 실업 문제도 국민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실직하신 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겠죠. 직접 실직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일어나셔서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대통령께 솔직하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충남 아산에서 올라온 30대 실직자 송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구직을 해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직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취직에 필요한 정보통신 자격증이나 사무관리에 관련해서 자격증을 5개 이상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려니까 막상 취업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령 제한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경력 사원이 아니고서는 30세 이전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30, 40대의 모든 실직자,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직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나이에 소외되어 있는 30, 40대 실직자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좋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 30, 40대 실직자가 직장이 참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또 지금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들도 실업률이 참 높습니다. 또 10대의 실업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이 실업 문제 이것이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가장 큰 불안을 주고 또 가족까지도 고통을 주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한때 178만까지 갔다가 작년 가을까지는 78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다시 이것이 계절적 원인 또 불경기 그리고 4대 개혁에 의한 개혁의 결과 등등을 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1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월 달은 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금 대학 졸업생을 약 2만 명을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장차 20만 명까지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30, 40대 혹은 40, 50대 분들에 대해서 자영업을 하려고 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 융자의기를 열어서 5천만 원부터 1억까지 융자해주는 그런 계획 조치를 하고 예산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잘 운영이 돼야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업에 있어서 정부가 이 기업들을 에 대해서 이런 그 실업자를 고용을 했을 때는 기업의 그 실업자의 봉급을
반 또는 3분의 1을 지원해주고도 있습니다. 또 실업자들에 대해서 이 고용 재취업의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과 같이 그렇게 취업이 빨리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한 길은 지금 이 정보 분야에서 20만 명을 바라보는 부족 숫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실력자를 계속 교육해 나가야 하고, 또 중소기업도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데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더 많은 이 재취업, 취업발전소를 만들고 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좀 더 쉽게 차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그 고통을 겪은 데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실망하지 말고 노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위에 보면은요, 이 실직자나 서민들은 전셋값 폭등에 또 물가 인상까지 2중 3중의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이 살림을 꾸려나가는 주부들께서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은요,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요, 제가 반팔을 입고 살았어도 도시가스 요금이 96,28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긴팔을 입고 살고 많이 전략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145,85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프로젝트를 따져봤습니다. 근데 1년 동안에 25%나 올랐습니다. 가스 요금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진짜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물가 안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물가 안정에 대해서 정부가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물가를 3% 이내로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느낀 체감 물가는 그보다 훨씬 더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스 같은 거는 아시다시피 국제 유가가 폭등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러한 가격 앙등이 있었습니다. 또 유가가 내려가면 가스값이 내려가고 하면 자연히 또 요금도 내려갈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국제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것도 사실은 중앙 공공요금은 한 1.3% 정도 올랐는데 지방 공공요금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9% 가까이. 그래서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오른 데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는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가를 억제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이 구조계획을 철저히 해가지고 좋고 싼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적 경쟁력 있는 그런 그 싼 물건을 만들므로써 결국에서는 소비자에게 양질 물품을 보다 더 싸게 줄 수 있는 그런 개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최대의 목표를 두고 여기에 노력해서 금년에도 3% 이내의 물가 앙등으로 억제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 유 의원님 주부님처럼 그 영수증을 들고 나와가지고 증거를 제시해야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대답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아입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께 질문 드릴 준비된 질문과요. 또 말씀 중에 듣던 중에 생긴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인으로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하고요. 또 여성 기업인으로서 쭉 운영해왔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많은 정책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실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지에 따라서 각 정부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좀 경쟁적으로 정책 현안들을 실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그런 중복된 정책의 실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선을 잇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정부 부처에서 기술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복됨으로 말미암아 심의가 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에는 한 부처에서 어떤 기술 평가로 인한 기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처에서는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인증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또 여성 기업인으로서 우선 대통령께 여성부를 승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성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자금 조달 문제라든지 또 여성 기업인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하부 구조에서 잘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벤처 여성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3.47%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여성 기업인들을 많이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어떤 실질적인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성부 출범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부처 간의 혼선이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저도 듣고 또 정부 사람들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저도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은 시정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은 서슴지 마시고 정부 측에 제의를 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필요할 때는 청와대로 말씀을 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관계부처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성 경제인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법률까지 만들어서 여성 경제인들을 자금 지원을 특별히 하고 또 물자를 구매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하부 구조에서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또 듣고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점도 저희가 곧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를 보좌하는 사람도 와 있기 때문에 전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또 지금 질문하신 분한테 또 그런 결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해 주신 이영아 씨 바로 이 즉답을 얻으셔서 참 저도 기쁩니다. 이 중소기업인들 사업하시는데 이제 좀 절차도 간소화돼서 더욱더 편안해질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어느 분이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앞쪽에 계신 분입니다. 예,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목장을 하고 있는 황병익입니다. 저는 농가부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수익 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과 늘어나는 농가부채로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 정부에서 농가부채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고 또 이자율을 낮춰주는 등 전향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조치만으로 아직도 부채를 얻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농가 부채를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벌어서 갚을 수 있어야만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했어요. 이 결국 농가 부채를 농민들이 벌어서 갚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그것이 핵심적인 부채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지금 이 물류 비용, 농민들이 생산품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직거래 또는 이 중간 상인을 단축시키는 그렇게 해서 하는 물류 비용을 전체 농업 예산의 30%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될 때는 10%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는 금년부터 논농사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헥타당 25만 원씩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명년부터는 반농사하는 농민들, 산골의 농민들까지도 보조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현재 그 재보험제도를 해서 사과와 배에 대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년부터는 다시 포도라든가 감귤이라든가 단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확대해서 이 재보험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 농촌도 수입 농산품에 의해서 피해만 입지 말고 우리도 농산품을 수출해서 그래가지고 농민도 수출에 의해서 돈을 벌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시장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여기에 한 100억 불쯤 수출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껏 8억 불 정도밖에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농촌도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수출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돼지도 금년 가을까지 구제역만 막아내면 지금 아주 총력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지금 일본의 돼지고기 시장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국도 대만도 구제역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만이 들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농촌에게 큰 기회가 올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민들이 제값 받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 도시의 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이 정보화기능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상품을 광고하고 이래가지고 고객하고 직거래해서 그래가지고 택배 같은 것을 통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제값 받는 이런 것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농민들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보급시켜서 그래가지고 시장 정보를 알려주어서 생산이라든가 판매에 있어서 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할 작정입니다. 거의 전 농민을 명령까지 이 맞으면 인터넷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러한 소득 증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물론 17조에 달하는 농가 부채를 연기하고 2년 거치 5년 상환 등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지만 결국 아까 질문하신 말 같이 소득이 증대돼서 벌어가지고 빚을 갚아야 하는 갚은 것이 가장 농촌 문제를 해결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농산물을
그 외산 농산물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해 온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하신 말씀대로 우리 토종을 외국으로 수출한다는 그런 발상의 전환 이런 것이 있다면은 활로가 반드시 생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네. 예. 저는 대우전자 노동조합 위원장 이병균입니다. 먼저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대우 문제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1년 동안 인력의 약 40%에 해당되는 4천여 명을 노사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직장을 떠나 주셨습니다. 전국의 많은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사업장 중에서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한 자금 지원을 통해서 기업을 회생시킴으로써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법적 보호 장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용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대안이 계신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어떤 기업이든지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업, 국제적으로 진출해 나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정부도 지원할 것이고 또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그와 같이 경쟁력이 있냐 없냐, 더 쉽게 말하면 돈벌이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우전자도 그렇고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돈벌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왜 은행이 지금 돈이 남아 들어가는데 안 주겠습니까? 반드시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전자 상황은 모르지만 모든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고 그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기업들은 돈을 빌리는데 정치적 배경도 필요 없고 담보물만 갖고도 되지 않고 결국 정치적 배경이 없어도 담보물이 없어도 이 경쟁에서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아마 은행에서 그런 기업들은 적극적인 지원을 받도록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정책을 정해서 그렇게 실천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임시 고용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문제는 노동의 유연성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기 고용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호 조치,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호에 대한 혜택은 정규직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돈벌이 될 수 있는 기업은 반드시 살리겠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노사관계 문제 가운데 정말 가장 첨예한 게 이 대우차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넷에 이 대우차에 관련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30번 질문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2월 21일에 카일이란 분이 질문을 해 오셨는데 취임 후 첫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우자동차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경제관을 펼칠 정도로 대우차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김우중 회장의 처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성공한 분식과 성공한 비자금 조성은 무죄인지 이런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분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는 이상은 절대로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말하자면 이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있어도 알고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이번에 대우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대우의 최고위급 중역들이 10명 가까이 지금 구속이 되고 적어도 20, 30명이 지금 그 기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노동자만 희생시킨다든가 또 이렇게 해서 경영자들은 적당히 봐주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업이고 여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우기업의 그 회장된 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지금 그분이 국회에 도피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정부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이 우리 외교통상부에 연락해서 전 세계에 지금 소재를 파악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묵과하거나 적당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문제에 관해서 질문이 많이 집중이 됐는데요. 사실 오늘 거론되는 모든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지만요. 특히 교육 문제에 관한 거 우리 2세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초중고생 자녀를 둔 분들 관심 참 많으시고 또 하실 말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게 이번에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김은성 아나운서 어디 계십니까? 네, 자 이곳은 중앙무대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분위기는 아주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청하고 계시고요. 또 메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국민과의 대화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겠죠. 우리 국민의 정서상 교육의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에 걱정이 되는 것은 사교육 때문에 이민하는 분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직접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옆에 계시네요.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대통령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김성노입니다. 현재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인데요. 저는 그동안 언론계에 종사하다가 지난 98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막상 하고 보니 아들 셋의 그 사교육비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아이들 초중고등학교에서 국어를 비롯해서 영어도 수학도 과학도 전부 학원에 가서 배워야 하는 상황이고 또 체육이나 음악 쪽에 특기 교육도 사설기관에서 배우고 컴퓨터까지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실정이 오늘 한국의 교육 현실입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자식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주고 싶은 부모 마음에 남들 하는 것만큼 최소한의 지금 학원비로 월 100만 원대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주변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면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질 높은 교육을 인성교육, 기술교육, 지식교육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사교육 필요 없이 공교육 비용도 전혀 들지 않고 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것은 사실이었고 저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해외 이민을 결정을 해서 추진해서 금년 중으로 밴쿠버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국내에 저와 같은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고자 하는 30대와 40대 가장이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해외 이주가 국민들의 대거 이주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 심각한 면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쎄요, 이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고 또 그분들의 어떤 착잡한 심정을 대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또 학교 선생님도 한 분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 현장에서 느끼신 점을 좀 대통령께 직접 같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교사 오지록입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장관을 수시로 바꿨고 또 교육 정책도 수시로 많이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오고 학생들은
여러 가지 수능 준비다, 봉사활동 점수 따기라 등 굉장히 힘겹고 힘들고 또 그래서 결석생 수도 많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수업의 업무라든가 또 과다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떠난 그런 잡무가 많아서 많이 지쳐 있고 사기도 많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실업학교 교사들은 입시철만 되면은 각 중학교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모으느라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무엇이 교육 계획인지 아주 답답하고 그런 고민을 저희들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육 개혁이 있어야만이 학교가 행복해지리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대통령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교육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느낀 점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교육 이민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의 참 심정이 어떻겠냐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깝고 또 이렇게 돼서야 우리나라 전도가 참 문제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학교 교육에 지금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실 붕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로서는 이 문제는 결코 이 방치하거나 적당히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자원도 없고 또 자본도 풍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본은 인적 자원입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지적 민족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가장 알맞는 민족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세계의 인류의 그 지식 경제 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교육 입국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하자면 큰 성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들이 초등학교는 우리가 세계 인류고 중등학교는 중류고 대학교는 하류다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아니기를 바라고 또 사실 아니라고 믿지만 우리는 이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이 문제를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실이 붕괴되어 있다. 애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잘 흥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볼 때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에서는 교육이 지금 산업화 시대의 교육 체제로부터 지식 기반 시대의 교육 체제로 제대로 바꿔주고 있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이 획일적인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이 말한 것을 열심히 베끼고 암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균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이 산업화 시대에는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지금까지 받아온 줄줄이 책상 놓고 선생님 바라보고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획일적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릿속에서 창의가 솟아나와야 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모험을 해야 합니다. 엉뚱한 짓도 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교육이 돼야 하는데 그게 말만 쉽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육은 말하자면 선생님이 생도들한테 주는 교육이 아니라 생도들이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내고 토론하고 이런 것을 선생님은 방향을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이런 교육이어야 된다. 이런데 그것이 아직 여러 가지 점에서 충분히 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것은 교육부만 가지고 안 되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부처들, 정보통신부라든가 과학기술부라든가 기타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이런 부처들이 모두 공동 협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육 담당의 책임자를 지위를 높여야겠다. 이래서 교육 인적자원부를 부총리가로 격상시켜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는 일상적인 예산 외에도 매년 2조 이상씩 4년 동안 8조 4천억을 돈을 들여가지고 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기타 교육 개혁에 충당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교육을 개혁하고 그래가지고 이 가장 양질의 교육을 제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이 교육이면 갈 필요도 없고 또 지금 선생님들이 교육이 무너졌다고 한탄하고 또 학부모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정부도 이렇게 제도상 혹은 예산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들과 이 사회와 가정이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우리 교육을 이 수천 년의 우수한 전통을 가진 세계 유례가 없는 이러한 그 교육민족, 문화민족 이 전통을 우리가 살려서 세계 속에서 한국을 인류국가로 만드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다 같이 이루어내자 하는 것을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벌써 8시 15분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말로는 개혁을 하고 말로는 국민을 위하지만 실제 하는 행태 하나하나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계 있으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귀담아 듣질 않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니까 더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관심해지고. 정치 뭐 맨날 서로가 가면 서로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면 서로 헐뜯기 작전 나오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선 잘 살 수 있는 길을 갖다가서 모색해주고 모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이제 노래를 나가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정서를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되는데 이 가만 들여다보면 팥이 나고 또 했던 말이 번복이 많이 잘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멱살잡이하고 끌고 당기고 몸싸움이 나고 이래서 정치에 대한 환멸이 국민들 전체에 많이 널리 퍼져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께서는 정치 관련 뉴스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채널을 돌려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예,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관심 없는 듯 하면서도 또 모든 게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아주 모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정치 분야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신 분 해주시죠. 네, 제 뒤에 계십니다. 네, 저 해사원 이윤균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하여 이렇게 무관심하고 냉소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도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비리나 부정부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는 대통령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로 인해 15대 국회 때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부패방지법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미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통령의 법 제정에 대한 의지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부패 기본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돈 세탁 방지법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것은 OECD의 우리가 회원인데 OECD의 앞으로 더한층 이러한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부가 척결해 나가겠다. 정부는 알고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사 세무조사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정부가 언론사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또 정당한 세무조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이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를 하면서 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해 놓고 법을 안 지켰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90% 이상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하고 지금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점이 정부로서는 참 고민스러운 점입니다. 법과 국민 여론이 그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언론 길들이기 말씀이 나왔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걸 위해서 싸우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감옥살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나머지 임기 2년밖에 안 됐는데 안 남았는데 그런 그 언론 길들이기 위해서 그런 짓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언론이 정부가 그런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언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공정거래 조사하고 있지만 언론이 얼마나 정부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신문이나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또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언론을 길들이려면 과거에 뭐 어떤 그 정권이 하는 식으로 조용히 비밀리에 조사해 가지고 몇 군데만 표적을 해서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언론을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방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결단코 없다는 거. 이건 과거 앞으로 역사에 남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역사에서 평가받고자 하는 입장에서 또 국민이 지금 화경같이 눈을 뜨고 이거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러한 그 언론사가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가, 또 언론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가, 광고라든가 혹은 독자 문제 이런 문제 등에 있어서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은 국민의 80% 이상 언론 종사자들의 거의 90%가 이마저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결코 정부가 이 민심에 역행되는 혹은 또 언론인들의 여론에 역행된 그러한 그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회현안 중에 다른 문제 짚어볼 텐데요. 앞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김영명 교수님께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쉽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예, 지금 이 국민들이 다 세금은 누구든지 반드시 내야 되고 또 공정거래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조금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현행 세법 자체가 지키기가 참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기업들이 세법을 그대로 지키면은
망하기 쉽다 하는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준법 투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세 행정이 과연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로 투명하고 객관적이냐, 재는 잣대가 좀 길었다가 짧았다가 한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 현실을 놓고 볼 때 원칙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그런 조치지만은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 언론사들의 그 기본 기능, 즉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기능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없을까 하는 염려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그 걱정이 없도록 제가 세무당국이나 공정조사당국에 철저히 그런 지금 김 교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명 교수께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오늘 그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게 참 시간 관계상 잘 못할 것 같네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좀 부탁의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질문인데요. 아까 그 비정규 근로자들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그 정부에서 비정규직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미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구한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 근로자들의 한 85%가 아직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못 받고 있고 국민연금의 적용을 못 받고 있다는 통계가 정부 통계를 재분석한 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사회보험뿐만이 아니라 근로조건, 기업복지 이런 부분 국민들이 특히 환자들이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했을 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한 걸 보면 참으로 그냥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심정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이걸 좀 포기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일도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이건 참 인기가 없는 일입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불평이고 약사는 약사대로 불평이고, 그럼 또 환자는 뭐하냐면 환자는 또 여러 가지 말하자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병원하고 약방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도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러면서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게 생각할 때 이거는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몇 번 하려다 못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웃나라 일본서도 이거 하려다가 제대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나왔지만 항생제라든가 주사제라든가 우리나라가 이 외국 선진국에 비하면 수배 혹은 10배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건강이 엄청나게 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의료 보험료를 34% 올렸다고 말씀하는데 그건 물론 부담이 클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런 직접적으로 이 보험료를 올라간 그 문제보다도 마지막 건강을 해치는 문제, 그리고 안 맞아도 좋은 주사를 맞는다든가 안 먹어도 좋은 항생제를 먹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알게 모르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이 맞으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인기가 없지만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아끼니까 일 해야겠다. 그래서 이 맞으면 국민을 보호해야겠다. 이런 그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이제 시작하고 아직 법도 제대로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연금도 재작년에 할 때 굉장히 여론이 있었고 반대가 있고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그만두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맞으면 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60만의 노령자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약분업 이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 이것은 항생제 사용도 줄어들 것이고 주사 사용도 줄어들 것이고 이렇게 해서 국민의 건강과 그리고 이 국민의 경제적 지출에도 혜택이 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해놓고
맞으면 그렇게 국민한테 혜택을 못 주는 대로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이 의학 분업을 시작하면서 사전 준비를 좀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건 저도 제가 의학이 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관리 못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못해가지고 참 이 국민을 많이 걱정하게 만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안히 생각합니다만 이거는 국민 여러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국민의 말하자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당분간 지켜봐 주시면 반드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의학 분업 체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의학 분야를 제대로 몰라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못했다는 그 잘못을 시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험 문제, 교육, 정치, 의학 분업 문제까지 다양한 현안을 다뤄봤는데요. 이번에 다시 인터넷으로 들어온 질문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에 묻고 싶은 것 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이게 질문이 뜨질 않습니다. 권재영 씨가 2월 21일 날 질문을 해온 겁니다. 제가 내용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요.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대북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꼭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꼭 묻고 싶고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께 묻고 싶다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90%가 어제 여론조사 보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온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하거나 또 김정일 위원장을 개인적으로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오고 감으로써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의 위협이 감소되고 평화가 정착되고 동시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협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오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어제도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 동포들이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남북 정상들이 만난 결과이겠습니까? 또 지금 남북 간에 철도가 연결되려고 있습니다. 이 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 거쳐 신의주 거쳐서 그래가지고 만주로 거쳐서 중국 대륙 혹은 이 몽골 같은 데를 거쳐가지고 러시아로 해서 그래가지고 파리를 가가지고 런던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한반도는 이 유럽하고 맞으면 철의 실크로드를 연결한 출발점이 된 동시에 또 유럽 쪽으로부터 중앙아시아로부터 한반도를 거쳐 태평양으로 많은 물자들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이 한국은 맞으면 물류의 중심지로서 엄청난 경제적 발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년 9월이나 10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경제협력이라든가 또 문화체육 같은 교류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앞으로 통일은 10년, 20년 혹은 30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은 첫째는 남북이 다시는 전쟁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살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렇게 이산가족 교류라든가 경제협력이라든가 등 문화사회 교류 이렇게 해서 서로 돕고 또 민족 동일성을 회복하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5,000년을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는데 남들의 강대국들의 의사에 의해서 둘로 갈라져 가지고 그래갖고 동족끼리 전쟁까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의 침략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있고 미국과 굳건한
안보 공동방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동료끼리 우리가 통일은 장려하더라도 우선 평화적으로 같이 살고 그리고 서로 도울 것 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평양을 갖는 그 담례로 김정일 위원장이 서구로 오는 것은 이것은 필요한 일이고 90%의 국민들이 그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언제쯤 그 답방이 이루어질 것인지 대통령께서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좀 알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 결말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올 것은 틀림없고 와야지요. 온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지켜야죠. 다만 정부는 그 문제를 그렇게 꼭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는데 우선 제가 3월 달에 미국 가고 김정일 위원장이 4월 달에 모스크바 간 모양이니까 자연히 그 이후로 되는데 이후로 언제 되겠냐 하는 것은 좀 더 앞으로 결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때 또 국민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 남북 관계 문제 역시 국민들께서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줄 압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에게 또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성 아나운서. 네, 국민과의 대화 조금은 암울하고 좀 어두운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쓴소리가 우리 국민에게 좋은 영양제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앞으로도 이 방송이 끝날 때 좀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소리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21세기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민족 통일, 남북 관계 문제겠죠. 이 질문만큼은 좀 젊은 분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학생 같으신데요. 자기 소개해 주시고요. 대통령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홍인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국민적인 합의가 통일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급속하게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은 우려하는 점들이 있는데 만일 북한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갔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북한에 대해서 너무 퍼주느냐 또 아니면 또 끌려가느냐 그런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생각 많이 하셨군요. 이만 보니까. 그런데 지금 통일을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통일은 20년이나 30년 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전쟁하지 않고 서로 아까와 같이 화해 협력하는 것 그것이 현 단계의 우리 목표입니다. 그리고 끌려간다고 그러지만 제가 지난 6월 달에 북한 가서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반세기 동안 주장해오던 세 가지를 있어서 사실상 양보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보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미군의 주둔 여기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해야 하고 통일 이후까지 또 있어야 동북아시아가 안정이 있다는 저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발표되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또 이 북한에서 그동안에 연방제를 해가지고 중앙연방이 외교와 안보를 관장해야 한다는 그것도 북한이 이마저면 버리고 그래가지고 사실상은 우리의 남북연합 현재대로 있으면서 서로 마지막 협력해 나가자는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안 하면 남한하고 대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제 주장을 받아들여서 국가보안법 문제는 남쪽에다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남쪽에 김정일 위원장이 오는데 국가보안법이 전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도 이렇게 했고 그 후로 또 국방장관 회담을 해서 결코 무력 사용 안 하기로 합의했고 지금 군사 실무회담에서 남북 간 철도라든가 도로 연결하는데 서로 합의했습니다. 경제 협력을 위해서 이
이중과세 방지법이라든가 투자보장 등 4개의 협정을 맺었어요. 서명했습니다. 임진강 수방사업도 하기로 했습니다. 개성다 공단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수백 명의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북과 이산가족 문제는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머지않아서 모든 이산가족이 서로 편지왕래 혹은 이 면에서에서 만나고 이렇게 발전돼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일방적으로 끌려간 거 아니다. 다만 언론 보기에 그렇게 느낀 것은 북한이 자주 날짜를 바꾸자든가 장소를 바꾸자든가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기에는 그쪽이 여러 가지 그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무적 준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많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오해할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북한에 막 퍼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준 모든 것을 액수로 하면 약 1억 8천만 불에 주었습니다. 과거 정권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쌀 50만 원 주고 해서 2억 3천만 불 주었습니다. 아직 그것보다 미치지 못합니다. 동시에 이 북한에 준 것은 국회에서 예산 통과된 범위 내에서 줍니다. 금년도에 5천억이 통과됐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놓고 퍼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 소련하고 국교할 때 우리가 14억 3천만 불을 차관을 주었습니다. 독일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서 매년 15억 불씩 17년 동안 무상으로 줬습니다. 이런 것이 전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절대로 많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북경제협력은 민간 기업가들이 서로 자기가 이익이 맞으면 하고 안 하는 그런 그 시장경제 원리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지 정부가 마구 돈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결코 정부는 그렇게 막 퍼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예산에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퍼준다는 얘기는 이를테면은 있는 것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분수에 넘치지 않느냐 이래서 표현된 말인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지금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금액들이 우리 경제의 수준과 걸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 금년에 5천억을 계산했는데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신문 났습니다만은 국민들이 1인당 한 10,000원씩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4,600만 국민이니까 4,600억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민 여론하고 같은 액수를 지금 예산에 올렸는데 그것도 물론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지 예산이 올렸다고 무턱대놓고 다 준 것은 아닙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현안들 우리 대통령 모시고 질문, 답변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과의 대화 어느덧 9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국민과의 대화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2002년 그 월드컵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축구에 요즘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2002년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될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어느 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18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16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선수들이 16강이 아니라 8강 아니 우승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합이란 건 해봐야 하는 거니까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국민 모두가 우리 선수들이 선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의 주체국의 체면도 세우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서로 큰 차이가 안 나는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적극적인 성원을 해서 사기를 높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적극 지원합시다. 예,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우리 그 문화에 대한 그 보존이라 그럴까요? 문화 발전에 대해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 문화에 대한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문화 창달을 많이 한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높아심입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문화 창달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혹시 미진하고 또 소외될까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문화 예산이 1%를 넘은 그런 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문화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는 이제는 단순히 정신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같은 거 이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한 시장, 수천억 불의 시장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슐리 같은 것이 가서 100만 불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JSC 같은 건 400만 불을 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그 도마 두들기 난타 이런 게 아니 JSC가 200만 불 벌고 난타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렇게 세계의 갈채를 밟을 줄 몰랐는데 400만 불에 지금 수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우리가 개발하면 우리 한국민의 그 탁월한 문화 창조력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서 불교를 받아들이면 해동 불교로 발전시켰고 유교를 받아들이면 조선 유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런 문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도 물론 정치적 풍요는 물론이지만 이득을 위해서도 문화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께 이것만은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물가 안정이 25.4%로 1위를 차지했고요. 다음이 경제 활성화 19.4%, 그리고 실업 문제 해결이 16.7%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죠, 선생님. 네. 이 3위가 모두 경제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초기에 대통령께 질문 던졌던 내용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만큼 대통령께서 시급히 해결해 주셔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희망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오늘 국민과의 대화를 함께 하신 소감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 여러분과 모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저희의 대화가 여러분께 궁금증을 푼데 또 앞날에 희망을 가진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반드시 이 난관을 해결하고 21세기에 세계 인류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사회 시대에는 자원이 만회하고 자본이 만회하고 인구가 만회했지만 지금과 같은 지식 기반 시대에는 창의력이 넘쳐 흐르고 모험심이 강하고 그런 민족이 성공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의 최선두에 가는 지식 정보의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는 한국민을 위한 세기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도 그렇습니다.
경제도 하면 된다는 생각고 해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 대학의 이 대학 교수 되신 분이 루카스라고 한 분이 말했습니다. 경제는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긍정적으로 되고 부정적으로 기대하면 부정적으로 되는 확률이 참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때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나서니까 우리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면 된다는 생각 가지고 또 우리 민족에게 이제 기회가 왔다는 생각 가지고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전쟁하거나 다시 말하자면 충돌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평화를 정착시키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정보강국을 또 지식산업강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소명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대통령으로서 이 민족적 소명을 반드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준다면 우리는 이 세를 쌓은 큰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당장의 국민의 인기보다도 이러한 민족과 국민을 위한 그러한 시대의 소명을 국민 여러분과 협력해서 이루도록 나머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어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국민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또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용기와 희망을 갖고 같이 나아가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